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알지오 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에 대응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섰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좋은 재료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 인하가 왜 시작됐는가에 따라 시장의 표정은 달라지는데요.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준이 실업률 상승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4번의 사례를 통해 증시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초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 실업률은 4%에서 6%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연준은 황급히 첫 50bp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미 경기는 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었죠. 주가는 어땠을까요? 발표 직후 잠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보다 이제 진짜 경기가 나빠졌다는 신호를 더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비슷한 장면은 2007년에도 나타났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의 불씨가 번지자 연준은 50bp 인하로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드디어 대응이 시작됐다는 기대감으로 반짝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세는 거꾸로 꺾였습니다. 이때는 구조적인 신용 붕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 한 해 동안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40% 가까이 폭락했고 진짜 회복은 2009년에 들어서야 가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실업률은 불과 몇 주 만에 14%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은 3월 초 긴급히 50bp를 인하한 뒤 곧바로 100bp 추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제로금리에 직행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패닉에 빠져 단기적으로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만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부양책이 신속히 집행되자 불과 6개월 만에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V자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9월입니다. 실업률이 4.2%로 상승하면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 실업률을 0.5%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이른바 샤메 법칙이 작동합니다. 샤메 법칙은 실시간 침체 지표로 평가되는데요. 연준도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은 한 번에 50bp를 내리며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반드를 낮추고 이후로도 2달 연속 25bp씩 더 인하해 총 100bp를 낮춥니다. 실업률이 오르니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나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고 있었고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위기 대응이 아니라 보험적 금리 인하로 읽은 것이죠. 무엇보다 실업률이 다시 진정되며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례를 이어놓고 보면 패턴이 분명합니다. 구조적 위기 국면인 2001년과 2007년의 금리 인하는 주가 반등에 별다른 촉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충격이 발생한 2020년에는 경제가 셧다운되고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빠르고 강한 정책 대응이 V자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위기 신호라기보다 부드러운 착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익히면서 오히려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금리를 내리느냐, 얼마나 내리느냐가 아니라 왜 내리는가 하는 맥락입니다. 실업률이 급등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구조적 위기인지, 일시적 요인인지, 혹은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지에 따라 6개월 뒤, 1년 뒤의 증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8월 초에 발표된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직전 2달의 고용자 수는 무려 25만 명이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고용자 수가 10만 명을 하회하게 되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9월 첫 주 금요일인 5일에는 8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됩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고용에서 쇼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증시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고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인 0.2%를 훌쩍 뛰어넘는 0.9%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흐름은 연준이 자신 있게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발표 이후 CME의 9월 금리 전망을 보면 50bp 인하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동결을 예상하는 의견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연준의 정책 운영 여지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8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7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에 대한 관세 영향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이죠. 미국 증시는 여전히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정책 혼선에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신호가 미국 고용시장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둔화되더라도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이슈인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상승하더라도 아직까지 구조적인 경기 침체 수준의 숫자는 아닐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9월에 고용 둔화에 따른 조정이 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금리 인하 폭보다 컷의 맥락을 읽어라.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 2025년 8월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RGO TV에서 요약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